자, 오늘은 그 케이트 밀레트가 쓴 1970년에 쓴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좀 읽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 또 글도 쓰는 요런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저희 수업 내용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누어드린 글 틀을 한번 살펴보세요. 글 틀을 보면 이름 쓰는 란이 있죠.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읽은 글 이름, 성의 정치학, 그 다음에 안침말 요건 나중에 쓰시면 되고, 요약은 자, 요약이 뭐냐 라면 이제 글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에다가 두 가지를 일단 써 놓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글을 줄일 때 줄여지는 거는 분량인데 그럼 무엇을 이제 전달할 것이냐,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거 꼭 써놓으세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자, 글 줄이는 것은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기 말로 짧게 줄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그거네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줄이는데 어떤 말로 줄이냐면은 자기 말로 고쳐쓰기, 패러프레이즈 하는 것이다. 요약하라는 것은 제시문, 주어진 글을 읽어가면서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낸 뒤에 그것을 자기 말로 짧게 줄이는 것이다. 두 가지가 필요했네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는 거하고 자기 말로 줄이는 거, 자기 말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원본이 있는데 이거를 그 한 권으로 이제 박영규라는 분이 요약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한 권으로 있는 고려왕조실록도 나오고 뭐 신라 백제 다 나오고 또 뭐까지 나왔냐면은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여러분들 그런 책을 좋아하시나요? 아주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아주 짧게 줄여가지고 우리에게 그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그 요약본들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요약본으로 쓴 그 책 한 권으로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판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원 저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요약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요약한 사람? 좋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그 판권을 가지려면 그대로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은 인용이 아니고 자기 말로 바꾸는 거네요. 근데 자기 말로 바꿨는데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바꿨으면은 그 제대로 된 요약일까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요약에는 두 가지의 근본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말로 고칠 것, 바꿀 것,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을 우리 제시문도 여러분들은 매 단락마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정치라는 용어에 대한 이제 요약을 한번 문제로 냈죠. 두 번째 분석이라는 것은 밀레트가 이제 정치를 권력의 관계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권력의 관계를 부리는 힘의 관계, 지배의 관계로 봤어요. 지배의 관계. 그러면은 과연 밀레트가 제시하는
정치의 개념인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이러한 정식화는 타당할까요? 아니면 너무 좁은 개념일까요?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 정치, 정부, 국가라는 것은 리바이어던인과 같은 거대한 권력이 국민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존 로크나 장자크 루소의 경우에는 소셜 컨트랙을 통해서,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개인들 간의 합의 또는 협의라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구성되는 목적은 개인의 생존, 그리고 그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밀레트가 여기서 전제한 정치 개념은 좀 일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만큼에서는 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밀레트의 정치 개념이 옳은지, 그른지, 옳으면 얼마만큼 옳은 것인지 이걸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제시한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가르고 나누어서 그것이 왜 옳고 그른지를 밝히는 거, 이것이 분석이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내가 밀레트의 그 성의 정치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밀레트의 얘기를 잘 요약해 드리고 밀레트가 제시하는 주요 낱말들에 대한 정의를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할 텐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무슨 소리냐. 오늘날에는 권력 개념이 바뀌었다. 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권력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한번 좀 논의를 해드릴 텐데 이제는 새로운 종류, 돈이라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 더 중요해졌다. 돈 많은 여자 앞에 누가 어떤 남자가 근육질 남자라고 해서 막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장님이 여자라고 해서 그 남자들, 덩치 남자들이 그 여자 사장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성에 의한 이런 권력 관계보다는 돈과 같은 것에 의한 권력 관계가 더 중시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비판을 토론이죠. 비판을 받아들이고 나서 암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에게는 유리천장과 같은 게 있던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논의한다면은 여전히 밀레트를 옹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견해로 삼아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은 미끄럼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끄럼틀. 미끄럼틀의 종류를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부터 미끄럼틀의 종류 한번. 어떤 종류 미끄럼틀이 있나요? 우리 놀이터 가면 주로 있죠. 생김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하지 말고. 일직선. 네, 일직선에 쭉 일직선. 또 어떤 미끄럼틀이 있나요? 곡선형이 꾸불꾸불한 곡선형인데 위아래로 울퉁불퉁한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린 시절. 그렇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미끄럼틀도 있죠. 그죠? 미끄럼틀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미끄럼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응?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세모, 네모, 심지어는 엉터리 미끄럼틀도 만들 수 있을 테고. 근데 미끄럼틀은 특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글의 그 틀은 미끄럼틀에 비유하시면 되겠어요. 미끄럼틀이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놀이터 가면은 기껏 해봤자 세 종류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죠? 전형적인 미끄럼틀 종류가 있는 거야. 우리 생각과
그래도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미끄럼틀과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요. 그런데 그 틀이라는 게 뻔해. 아주 다양할 것 같지만은 크게 보자면은 요 정도 네 가지의 틀로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틀을 잘 활용하시면 누구나 다 좋은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글을 잘 읽는다. 잘 읽는다는 것은 정확히 요약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락단락마다 읽을 때마다 그 핵심 내용들을 자기 말로 바꿔서 짧게 줄여가시면 될 테고, 줄이면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죠. 내용을 알고 나면 그 주장, 내세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또 판단하셔야 돼요. 갈나눔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갈라가지고 잘 나눠 놓는 것이죠. 옳은지 그른지 잘 나눠보시고, 옳다면 왜 옳은지, 그러다면 왜 그런지도 좀 밝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 옳은 것들은 받아들일 테고, 그러다고 판단한 건 버릴 겁니다. 근데 옳다고 받아들인 것도 다른 사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옳다고 말하겠지만 남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반대자와 비판자의 관점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한번 비판해 보시는 거. 이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반대자의 입장에서 내 의견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미루어 살펴보는 거. 이것이 바로 토론이다. 이 토론을 거치면서 반대자들의 비판을 내가 나름대로 맞는 면이 있으면, 옳은 면이 있으면 또 수용을 해야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은 배제하거나 또 내가 논박을 해가지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 주장이 곧 나의 견해. 견해라는 게 보는 바라고 했는데요.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고 옆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무엇을 봤을까요? 이것이 바로 견해입니다. 견해라는 것은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할 때 그 생각과 같은 말입니다. 다만 생각과 좀 다른 점은, 생각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인데 반해서 견해, 보는 바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죠. 읽은 글이 있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는 건 아니죠.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숙대 건물인데 저 숙대 건물이 아닐 거야, 이대 건물일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보이는 그대로 본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숙대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보는 바에는 사실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보는 관점, 나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왜 볼까요?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보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 체계적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오늘 가져온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스노보드에 미리 올려놨는데, 그리고 문자까지 막 보냈죠, 그죠? 읽어보시라고. 자, 그럼 먼저 한 3분 정도, 그거 아니고 저쪽 거, 3분 정도 모셔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글트라고 앞뒤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읽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또 읽는 분 구하기 어려운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세 분이 필요해요, 오늘은. 릴레이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첫 번째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법학부 16학번 최유정입니다. 유정. 네, 최유정 씨.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자, 시작을 해주세요. KT
마테 밀레트는 미국의 가톨릭 가정에서 세 자매의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이쪽에 거기 이쪽이 없나? 출력을 해오셨네. 이쪽에 가면은 도막 2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막 2. 성의 정치에 대한 이론. 네. 친밀한 남녀 관계에서 정치적 속 관계를 읽어내는 것은 대단한 비약처럼 보일 수 있다. 성의 정치라는 용어를 소개할 때 우리는 먼저 성을 정치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자, 멈추겠습니다. 완벽히 읽어주셨어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정 씨, 질문이 뭐였죠? 성을 정치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전에는 성을 정치적 입장에서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거네요. 성의 정치학이나 이 책은 여성 운동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현상. 근데 이게 쓴 게 1970년대예요. 얼마 안 됐어.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여성의 참정권, 뭐 이런 모든 권리는 획득된 지가 얼마 안 된 아주 새로운 권리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성의 어떤 인권에 대한 또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이러한 그 학문적인 기반을 닦아준. 근데 물음을 보니까 성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일 수 있는지 이걸 물었어요. 그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죠. 간디의 그 비폭력 운동이라는 게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영국인들이 만든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유정씨, 그죠? 그러면 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옳은가요? 도덕적으로 옳아요? 그럴라요? 글러. 잘못됐어요? 그러면 3.1운동으로 오겠습니다. 일본 통치에 대해서 뭐 폭력을 행사하진 않고 너희들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 라고 저항운동을 하는 거. 옳아요. 옳아요? 좋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폭력 저항운동이 도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법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방금 유정씨 얘기한 것처럼 옳지 않지. 범법이지. 하지만 좀 넓은 개념으로 보자면 도덕의 본래 모습으로 보자면은 옳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성이라는 것이 정치 영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는 결국 어디에 달린 문제라는 거야?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달린 문제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죠? 네.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정치는 회의, 의장 또는 정당을 의미하는 협의의 배타적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용어는 권력의 여러 관계, 즉 한 무리의 인간이 다른 무리의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네, 끊겠습니다. 자, 유정씨, 정치를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한 무리의 인간이 다른 무리의 인간을 지배하는 것. 그러네. 첫 번째 보니까 권력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권력은 무슨 뜻일까요? 힘이 있는 자들이 행사하는 권자는 무슨 뜻이에요? 권이라는 거는 저울, 천칭 저울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 유정 씨가 저울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모든 도량형 또는 법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저울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일반적으로 권력은 부리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유정 씨는 그 반려견이 있나요? 네. 반려견을 부려요? 아니면 같이 사귀어요? 같이 사귀어요. 부리는 거하고 사귀는 거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부리는 건 내가 그 다른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부릴 때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채찍 또는 막대기, 그죠? 네. 그리고 소의 곱비에는 뭐가 있어요? 소의 코에는 콧뚜레, 곱비가 달려 있고, 그죠? 뭔가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누군가 나보다 약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거.
부리는 거예요. 말로써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시키는 것, 이것이 부리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천칭 저울 또는 법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시킬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고, 또는 힘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부릴 수도 있고, 어쨌든 부리는 힘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배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그 하나 더 묻고 가겠습니다. 지배는 무슨 뜻일까요? 지배는 원래 좋은 뜻이었는데 좋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배는 좋은 뜻이다. 지배는 좋은 뜻이에요? 네, 원래 좋은 뜻이었어요. 우리 이제 목축을 떠올려 보죠. 목동. 양들을 지배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들이 일단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될 테고,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먹이를 풀밭으로 잘 끌고 다녀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또 늑대도 쫓아야 되고, 이게 지배죠. 네. 사람의 경우에는 지배는 원래 그 점치는 거예요. 점집에 가면 요즘은 이제 뭐 그 역법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그 산가지 같은 걸 점을 안 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산가지, 우리 그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에 보면 그 이성룡이 맨날 치는 점이 있어요. 보면 그 산가지들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흔들어서 딱 하나 둘 세 개 뽑죠, 그죠? 네, 점괘를 읽습니다. 읽지만 요건 해석이 필요해. 괘는 나와도 해석이 필요한데, 요 괘에다가 나름대로 거기 딱 맞는 상황에 맞는 그 어떤 괘를 일러주는 거, 이걸 지배라고 그래. 지배는 베풀어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오늘의 운세를 베풀어서 나눠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의 들으시면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점괘를 베풀어 줬으니까 이런 걸 지배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 집단이 하는 거, 통제의 의미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정치에 대한 정의는 권력 관계, 특히 힘 있는 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유정 씨는 이런 정의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안 들어요? 그럼 권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치는? 정치요? 네. 정치는 이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죠? 이미 밀레트가 얘기하는 정치에 대한 요약은 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관계다, 권력 관계다,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지금 유정 씨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치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밀레트의 그런 정치 개념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금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분석하는 거죠. 그럼 정치는 네. 권력자와 약자를 따지지 않고 음흠. 평등한 관계에서 그냥 권력자라기보단 소수의 대표자가 이렇게 다른 일반인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리하는 것이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우리 아시아에서의 정치는 바르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르게 한다는 거는 세 층위가 있었어요. 집안이 있었고, 아니, 자기 집이 있었고, 예전엔 시족이니까 시족사회가 있었고, 국가 단위가 있었죠. 이런 세 층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하는 이 모든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 이것을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지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주로 나타내고 있던 것은 루소나 로크가 얘기했던 사회계약론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평등한 사람들끼리 권력을 이양해서 우리 개인의 인권, 목숨, 그리고 재산, 그리고 자유라고 말한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호와 보존을 위한 것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밀레트와는 전혀 다른 정치 개념을 제시해 줬고, 이걸 바탕으로 밀레트를
밀레트 정치 개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단계는 잘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적 정치란 타인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합리적이고 합의할 만한 기본 원리 위에 세워진 인간 생활의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현실은 이러한 이상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며 바로 이 점에 관해서 언급해야 한다. 네, 이상적 정치와 현실 정치를 비교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현실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상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가부장제 이론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의 내용은 성이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네,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첫 단락에서는 정치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제가 뭘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죠? 어떤 주제로 바꾸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가부장제 이론. 가부장제에 관한 거죠. 가부장제. 가부장제 여러분 아시고 넘어갈 테고 가부장제 이론을 이제 언급할 텐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이라는 문제와 정치를 결부시키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영역, 정치적 범주, 정치의 카테고리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게 앞으로의 과제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성이라는 게 뭐죠? 오늘날에 이제 여기는 섹슈얼을 썼습니다. 섹슈얼리티를 썼는데 오늘날엔 이 개념을 안 쓰죠. 오늘날엔 젠더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인 성 분류에 관한 개념입니다. 생물학적인 거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사회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을 구분합니다. 젠더는 사회학적 개념을 가지고 성을 구분하는 개념이죠. 어쨌든 성이 뭘까요? 이거 모를 사람은 없는데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성은 일단 성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타고난 것. 타고나는 거. 성이란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타고난 것 이란 뜻입니다. 그럼 타고났는데 누가 주었나요? 부모님이 줬다. 부모님이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신이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자연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여자냐 남자냐는 이 구분 자체는 여자 남자에 의해서 주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저절로 주어진 걸까요? 저절로. 저절로. 그러면 그 저절로 주어진 것을 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 없어요? 저절로 주어진 거에 대한 권리요? 네. 아, 이미 주어진. 그렇죠. 거에 이미 대한 주어졌으니까. 권리. 아, 있어요. 있죠, 그죠? 네. 자, 두 가지를 물을게요. 편향이란 말과 편견이란 말을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는 두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좀 더 적합할까요? 편향과 편견. 예를 들어서 북극, 남극이 있는데 자석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습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은 저마다의 성질을 갖고 있죠. 이런 걸 편향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플러스극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왜 이렇게 편견이 많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떤 편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남자, 여자 구분은 남성, 여성 구분은 편향이 맞나요? 편견이 맞나요? 편향이 맞아요? 그럼 편향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향의 문제지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아닌데 이 편향의 문제를 뭘로 바꿔놨다는 거야? 편견과 차별의 문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관계가 됐다는 거야.
성을 정치의 범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개척적인 작업에 속하므로 필연적으로 잠정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진단을 위해 개별적인 사례가 보여주는 예외를 논의로 할 것이다. 논외로 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소주제를 일반화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다소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글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독자에게 뭔가 친절하게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나갈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들은 참조만 하시고 꼭 요약이나 분석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정치라는 용어는 주로 양성에 관하여 언급할 때 사용된다. 네, 정치라는 걸 유정 씨 뭐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어요? 정치. 양성에 관하여. 아니, 권력의 관계. 네. 지배 관계로 보고 있죠. 지배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 필요하네요. 네. 지배자, 피지배자. 양성, 남성과 여성. 그럼 아직 논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을 지배 관계, 정치 관계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설명해 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성의 우위를 둔다. 누가 더 위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남성. 남성에. 그럼 그것이 옳다는 겁니까? 그러다는 겁니까? 그러다는. 그럼 왜 그런 것이 사람들이 그걸 왜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니, 잘못된 건데 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그 얘기죠. 너무 옛날부터. 그럼 그거를 딱 표현하는 말이 필요한 거죠. 너무 옛날부터라 그러면 이게 학문이 될 수가 없잖아. 뭐라고 너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시어머니 때부터 며느리 구박을 해왔거든요. 요걸 딱 표현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내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어휘가 현재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양성 간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순수한 본질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규정된 개념의 한계를 넘어 좀 더 적절한 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심리학과 철학의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네. 자, 이 양성 간의 남성, 여성 사이에 정치적 역학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역사적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도 필요하다는 거야? 정치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역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어떤 학문도 필요하다고요? 심리학하고 철학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 책은 정치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어떤 내용들도 많이 기술하겠습니까? 심리학에 관한 거, 사회학에 관한 거, 철학에 관한 거, 물론 역사학도 끌고 들어오겠네요. 여러 개의 학문을 융합하는 그러한 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자기 방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용어의 재규정이 오늘날 시급한 일로 요청되고 있다. 또한 나는 특정한 집단을 구성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인종, 카스트, 양성이라는 범주를 힘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네, 좋습니다. 유지영 씨. 인종은 왜 이게 무슨 권력관계야? 인종차별? 네. 이게 왜 권력관계입니까? 백인과 흑인을 나눌 때 백인은 항상 흑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력 관계가 있었어요. 인종은 타고나는 건가요? 네. 타고나는 거죠. 그럼 편향인가요? 네. 편견인가요? 편향이. 편향이죠, 그죠? 자, 편향에 대해서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흑인보단 백인이 우월하고, 그럼 흑인과 황인종은 어떤가요? 황인종. 황인종이 우월한가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길거리에서 우리 그 멋진 흑인을 만나면 열등감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어. 근데 열등감 안 드는 그 흑인이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해. 그럼 열등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언어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등치 크다면 더 열등감이 커질 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심지어 인종이라는 차이도 우리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예제도 같은 것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카스트는 어떻게 됐나요? 카스트는 원래 이게 신분제인데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권력자. 권력자? 좋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이제 아리안이라고 하는 위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이 다수를 지배하려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인종을 이제 이런 신격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여성, 남성 또는 인종 차별 이런 것, 신분제, 계급사회 이런 것 전체가 기본적으로는 정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집단이 지속적으로 억압되는 것을 해명하기에 적합하다. 즉, 억압받는 집단은 수많은 공인된 정치 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는다. 다른 데서 전파 간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성이라는 것도 정치 개념에 포함되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종 또는 카스트와 같은 계급 이런 것들도 함께 정치 영역으로 포함이 되고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 이미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정치적 사건은 인종 간의 관계라는 것이 출생에 따라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관계임이 드러난 것이다. 네, 지배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이제 지배라는 관계만 있으면 모두 정치라고 쓰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각에 힘입어 타고난 특성으로 지배 권력을 가진 집단은 급격히 소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에 의해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오랜 보편적 조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성의 영역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도식이 바로 그것이다. 인종주의의 연구는 정치적인 조건이 인종 간에 작용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켰다. 자, 인종 간의 관계라는 것이 정치적 지배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자 인종차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양성 간의 지배 관계가 드러나기만 하면 남성의 지배 관계도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요 문장이, 요 단락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예습을 해오신 분은 이해가 되셨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관계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그러면 정치 관계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꾸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인종차별 정책 철폐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차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제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남성, 여성 사이에 있는 권력 관계도 올바르게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흐름을 지금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양성관계의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면 양성 간의 상황은 현재와 역사를 통하여 막스 베버가 헤어 샤프트라고 정의한 현상, 즉 지배와 복종의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사회 질서 속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고 때로는 인식조차 되지 않은 채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은 가로속도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은 타고난 우월성에 대한 이념인데 이것에 의하여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여 왔다. 네, 이거 잠깐 끊겠습니다. 우월성이라는 데다 네모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월성, 우월하다, 월등하다, 어떤 경계나 한계를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다를 수 없는 것, 그 영역까지 다다랐다는 거야. 또 우월하다는 것은 경계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못해.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우월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넘어선 만큼의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것은 특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권은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 말은 곧바로 남성은 여성이 가질 수 없는 어떤 특권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타고난 우월성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우린 동의한 게 남성, 여성은 저절로 타고났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우월 관계가 없었죠. 네. 근데 지금 쭉 오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우월 관계가 있는데 타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면은 우월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열등하다는 거죠. 백인으로 태어나면 우월하고 흑인으로 태어나면 열등하다는 거야. 강남에 태어나면 우월하고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 태어나면은 열등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렇게 분류하죠. 그죠? 부잣집에 태어나면 열등하고 등등. 수많은 차별의 기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우월한데 그 우월성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요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요게 말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문장 잘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이 글을 성공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내부 식민지화의 가장 교묘한 형태가 유지되어 왔다. 자, 유정씨 뭐라고 명명을 했?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내부 식민지. 그렇죠. 식민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제국주의 국가가 주로 문화를 이식하고 심는다는 건 식물을 심듯이 문화를 이식하고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 이식하고 언어를 말살시켜서 언어를 대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식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치관, 이것을 남성 우월적인 가치관을 심어 놨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 내부에는 여자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도 이런 남성 우월 사상에 동의해 왔다는 겁니다. 남자만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떠한 형태의 인종차별보다도 더 완강하며 계급차별보다 더 엄격하고 획일적이며 영속적이다. 아무리 그것이 현재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의 지배는 아마도 우리 문화 속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념으로 우리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네. 자, 성의 지배의 네모를 치시면 가장 기본적인 권력 관계는 인종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이라는 거네요. 이거 동의할 수 있는지는 오늘날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이 주장 자체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이런 다양한 성차별, 그다음에 성폭행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은 약자로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본 이유가 그거죠. 인종차별에 대해 누구나 욕을 합니다. 계급차별에 대해 누구나 욕을 하죠. 그죠? 계층차별도 누구나 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차별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남성들이 여성차별을 좀 당연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밑에 깔려있는 것, 성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최유정 씨가 아주 잘 목소리도 진짜 시원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시원하고 정확히 읽어주셔가지고 내용 이해가 잘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읽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보시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경영학부 16학번 임재민입니다. 재민이요. 임재민? 재민이요. 재민? 네. 임재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부터 이념적 기반까지를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가 모든 다른 역사상의 문명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이기 때문이다. 네, 가부장제 내물을 치시면 되겠네요. 아, 이제 주제가 앞에 예고됐던 주제가 나왔습니다. 가부장제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가부장제 이론은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권력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의 강제력을 포함하여 군대, 산업, 과학기술, 대학, 과학, 행정관청, 경제 등 사회 내 모든 권력의 통로가 모두 전적으로 남성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사실은 곧 명백해질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도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엘리어트가 관찰한 바와 같이 아직도 남아있는 초자연적인 권위인 신과 신의 성교는 윤리의 문화의 소산인 철학과 예술과 함께 남성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런 경우 가로속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명 그 자체. 철학과 예술을 문명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네요.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컬처하고 좀 다릅니다.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컬처는 기른다는 뜻이야. 에그리컬처 하면 농업이죠. 재배한다는 뜻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거 이것이 컬처고, 그럼 사람을 기른다는 거죠. 사람 어떻게 기르나요? 멋있게, 빼어나게, 우아하게, 교양인으로 길러주는 거 이것이 컬처네요. 그러니까 컬처가 없다는 것은 야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법제화를 말하는 시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도시에 산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규정한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교통법도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죠. 그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철학과 예술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재민 씨. 여기서 남성적인 것으로 본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이 단락에서 남성 가부장제 또는 남성의 우월을 나타내주는 내용들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군대. 네. 네. 군대 남자만 가요? 요즘은 이제 여군도 있어요, 그죠? 네. 예전에 사실은 뭐 잔다르크도 뭐 여자지 뭐.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은 남자만 했나요? 여자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녀가 사실은 그 위기 때는 같이 전쟁터에 나가고 했는데 군대 하면은 남자만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군대는 가장 강력한 폭력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곳 남자들만 있고 또 등등 공장과 산업 돈 버는 곳 전부 다 남자들이 가 있고 행정 요직 다 남자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은 한 사회의 모든 권력을 다 누가 지고 있는 거야? 남성이. 네,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부터 항상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 얘기죠. 바로 그렇게 가치관을 부여하고 교육을 했고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제도를 짜왔기 때문에 군대는 오직 남자만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딱 한낱말로 표현했잖아요. 가부. 무슨 식민지? 내부 식민지.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저절로 통치를 한 거죠. 막 강제하지 않아도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들한테. 너는 인마 군대 가야 돼. 딸은 네가 어떻게 군대를 가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여자도 나름대로 이러한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만일 가부장제 정부를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남성이 나머지 반의 인구인 여성을 지배하는 제도로 간주한다면 가부장제의 원칙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연장의 남성이 연소의 남성을 지배하는 이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재민 씨 가부장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세요. 가부장제. 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그렇죠. 남성이 여성을 지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죠? 정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권력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정치와 권력이 같은 개념이었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거였잖아요. 그 남성이란 집단이 여성이란 집단을 지배하는 거. 이거 가부장제라고 했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가부장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정의가 그대로 성애 또는 가부장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도로서의 가부장제는 모든 대표적 종교에 침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스트나 계급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적, 경제적 형태를 관료하고 있을 만큼 깊이 침투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어떠한 제도의 경우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흔히 거리가 있다. 즉 제도 안에는 모순과 예외가 존재한다. 네, 요것도 이제 그 독자들을 위해서 글쓴이가 자신이 어떻게 글을 전개할 건지 써주는 부분이니까 요약이나 분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많은 예외들이 있을 것이다. 완벽히 기술하진 못하니까 좀 이해를 부탁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가부장제는 사회적 불변항이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심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은 공직에 임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 있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이 형식상 대표의 숫자에조차도 미치지 못할 만큼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귀족사회에서는 불가사의한 왕조의 혈통을 중요시하여 때때로 여성에게 권력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있었다. 네, 요거죠. 지금 앞에서 예외를 좀 이제 예외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 과거에 그 여성이 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도 여성이 대통령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남성적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성적 권력은 보통 이제 보살핌의 권력 또는 이제 나름대로 이런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권력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권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귀족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많은 권한을 행사했고 조선 왕조 때도 왕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 위에 할머니가 있죠, 뭐. 왕이 언제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죠? 대비라고 말하는 왕비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외처. 다음에 그 위에 가장 막강한 권력은 왕이 아니고 왕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죠. 근데 이것은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이런 예외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민주사회 보니까 당시 1970년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치 진출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이렇게 현실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귀족 사회에서는 연장의 남성에 의한 지배 원칙이 빈번히 어겨지곤 했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스웨덴, 인도네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부장제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유럽에서
가부장제의 형태는 다음 장에서 서술될 여러 개혁에 의하여 많이 변화되고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1. 이념적 기반. 네. 한나 아렌트는 합의에 의하여 지지되든 폭력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되든 그 어느 경우에도 정부란 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한나 아렌트를 끌어들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었고 나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 사상가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삶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노동의 세계, 그다음에 제작의 세계, 그리고 정치의 세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나눴고 정치 영역의 핵심으로 말을 꼽았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말만 하면 꼬투리가 잡히죠. 정치인들이 증명하라, 뭐 책임져라, 뭐 사퇴해라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최고의 정치 행위라는 겁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바로 정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말의 공공성, 공공의 철학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뭐 죄송하지만 지금 강의실에 누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권력이 센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축사하고 무슨 뭐 연설하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하는 사람이 권력을 쥔 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말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서 권력의 문제를 파헤쳤던 위대한 여성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악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해 줘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봤더니 모차르트를 좋아하고 반려견을 사랑하고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악당의 그런 평범함 이것에 이제 놀라서 한나 아렌트가 이제 평범한 악이라는 개념을 창안하게 됐습니다. 그 평범한 악의 원인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생각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게 생각했다고 정식화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정부의 개념을 또 권력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성의 정치는 기질, 지위에 대해서 양성을 기본적인 가부장제의 정치 형태로 사회화시킴으로써 합의를 얻는다. 자, 성의 정치의 이제 내물을 치시고 성의 정치라는 말을 하는군요. 성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남성 우위의 권력 구조를 계속해서 고착화하는 방식을 성의 정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언급했네. 기질, 남성의 기질, 여성의 기질이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높낮이 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화한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기질적 차이를 편향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화하고 권력화하고 정치화한다는 거죠. 또 지위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그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이런 지위를 권력화하고 정치화하고 사회화하더라. 이것을 성의 정치라는 말로 규정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지위에 관하여는 남성 우위성의 편견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남성에게는 우월한 지위를, 여성에게는 열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네, 지금 재미있지. 보장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부여하고 부여. 부여가 좀 낫네요, 그죠? 지금 이 부분에서 편견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견을 보장한다니까 왠지 좀 우리가 저항감이 좀 들어요. 편견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여라고 해도 조금은 뭐 할당 뭐 이 정도로도 분배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항목에 속하는 기질은 고정화된 성별 범주, 남성적과 여성적에 따라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 이러한 성별 범주는 지배 집단의 필요와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지배 집단의 성원이 스스로 존중하며 종속 집단이 있는 것을 편리하게 여기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남성에게는 공격성, 지력, 힘, 효율성이 주어지고 여성에게는 수동성, 무지, 온순, 덕성, 비효율성 등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네. 첫 번째 요소로는 기질이라는 걸 꼽았는데요. 재민 씨가 보기에 열거된 남성의 기질과 여성의 기질은 좀 그럴듯해 보이나요? 남성의 기질로 공격성, 지력, 힘, 효율성. 여성의 기질로는 뭘 했죠? 수동성, 무지, 온순, 덕성, 비효율성. 이 구분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부여되는 걸로요? 아니 지금 이 아니요. 구분을 재민 씨 입장에서 아니요. 안 그래? 네. 그럼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마다 각자 그렇지. 아유 어떤 여자들 얼마나 싸나운데 또 어떤 남자들 정말 온순하고 모든 남자라는 이제 이런 이제 등식은 성립이 안 되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공격적이다. 그런가요? 대부분의 남자가 공격적일지 몰라도 아빠는 딸에게 공격적이지 않잖아. 상황마다, 조건마다, 관계마다 기질이 다 달라져가지고 일반화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종류의 기질 분류는 왜 했을까요? 재민씨, 이렇게 분류한 목적이 뭐예요? 남성을 여성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부 식민지화하기 위해 그렇지, 역시 식민지화하는 책략으로 쓴 거죠. 이걸 가부장제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가부장제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질 해석을 자꾸 찾아온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질을 보완하는 것이 제2의 요소, 즉 성별 역할이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등장을 했는데 역할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성별 역할은 태도, 몸짓, 행위 등에 대하여 잘 다듬어진 일치된 강령을 양성에게 각각 정하여 준다. 예, 강령이라는 것은 여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치마를 입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울면 안 돼. 뭐 등등. 강령들을 나름대로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래서 섹슈얼리티 대신에 젠더란 말을 선호하는 게 남성성, 여성성은 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젠더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활동 면에서 보면 성별 역할은 가사와 육아의 역할을 여성에게 부과하고 그 외에 인간적 관심, 야심 등은 모두 남성에게 할애하고 있다.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여성을 생물학적 경험의 차원에 머물게 한다. 따라서 동물의 활동, 동물도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출산을 하고 새끼를 양육한다. 의 영역을 넘어서 확실히 인간의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남성을 위하여 확보되었다. 그 역할과 활동이라는 것이 좋은 건 다 남자한테 주고 부정적인 건 다 여자한테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권력을 남성들이 독식할 수 있게 구조를 짜놨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물론 지위란 이러한 할당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세 가지의 범주를 분석한다면 지위를 정치적 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사회적 구성 요소로서,
기질을 심리적 구성 요소로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음. 그러나 이 세 요소의 상호 의존적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하나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네.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지배의 기질을 발전시키도록 격려되었기 때문에 지배의 역할을 취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카스트와 계급에서도 분명하다. 네, 요까지. 자, 정리만 간단히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고맙겠는데요.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기질이라는 것이 그렇죠. 있어서 네. 남성과 여성에게 정해져서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졌으니까 타고난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각자 기질이 있는데 사회 내에서 사회적인 기질을 정하여서 그 기질은 네. 좀 타고나는 면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나요? 기질이요? 네. 보통 기질은 타고나는 네. 건데, 네네. 네. 어, 그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지 기질 부분 같은 경우. 이 글을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네. 누가 들어야지 좋겠어요? 남자 여자 있다면은 보통은 남자가 남자가 그죠? 왜? 생물학적으로 네. 남자 힘이 더 세니까 그 기질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한다면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게 낫겠죠. 상대가 남자인데 여자가 싸우면은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근육량도 그렇고 그죠? 이런 거 기질상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편향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편견의 경우에는 금지를 해야 되는데 재민 씨,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있을까요? 편향이 언제부터 편견이 되는지 그걸 딱 나타낼 수 있는 네. 경계라든지 기준이 있을 수 있나요? 경계나 기준을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어렵죠, 그죠? 네. 무거운 걸 드는데 재민 씨가 웨어러블 러버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딱 입으면 200kg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그러면 그 남자한테 맡길 필요 있나? 내가 들지? 그죠? 또는 머슴이 있어. 아주 이야 시켜 A군 들어 그러면 딱 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꼭 굳이 뭐 남자 여자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기질이 분명히 편향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정당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아니, 그게 핵심입니다. 기질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편견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뭐였죠? 성별 역할이요. 그렇죠. 역할은 이게 사회적으로 부여된다고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역할에 대해서 좀 동의될 수 있나요? 뭐 가사를 여자 가지고 하고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역할은 각자 하고 싶은 건 아니면 각자가 더 맞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거죠. 설거지는 여자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남자가 더 잘할 수 남자가 더 있죠. 잘하나요? 네.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희 집에 설거지 당번은 제가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야, 그죠? 왜 한 사람이 요리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설거지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가사를 한다고 친다면은 역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가사, 집안일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히 배분이 되는 것이지 온통 모든 일을 여자가 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런 차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논의가 되지만은 사회적인 역할도 사회마다 달라진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편향과 편견을 우리가 구분해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지위. 이건 결과라고 했어요. 그죠? 네, 결과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걸 확고하게 결정해 주는 것은 신분이죠. 사장님이 되느냐, 말단 사원이 되느냐는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딱 고정이 되면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또 뭐 질문에 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우리 재민 씨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읽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뭐 가운데에 다 몰려있네, 읽어주신 분들이.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주세요. 법학부 16학번 한주연입니다. 한주연. 네. 네, 좋습니다. 자, 2번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2번 생물학적 기반. 가부장제의 종교와 일반적 태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과학까지도 이러한 심리적 구별이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네, 가정이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이 가정은 모든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글을 읽어 나갈 때는 이런 가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우리 미리 예측을 해보고 갈까요? 주현 씨, 어떤 가정이에요?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생물학적 차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면에선 중요한데 어느 네, 면에선 고민이 되죠, 그죠? 중요하지 네. 그럼 어느 면에서 중요하고 어느 면에 중요하지 않은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학을 입학할 때 생물학적 차이 중요한가요? 아니요. 뭐 숙대는 중요하잖아. 여성만 들어오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숙대에 들어오는 데는 중요해요. 그 어떤 경우는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여대가 정당하게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옛날에 남성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고 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네, 이거 좀 옛날식 논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남자만을 위한 대학 만들어, 싫으면. 우리 여대가 좋아. 여자만 따로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 남자들 싫으니? 그럼 니네 남자만 다니는 대학 만들어. 자유가 있죠, 그죠? 선택권입니다. 생물학적 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선택한 거죠. 여러분이 뭐 여자이기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야.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자만 다니는 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물학적 차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선택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우리 선택이 제한받는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문화가 인간의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본다. 자연에 부합되니까 본성상 그렇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걸 천부인권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생물학적 차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까지 정당화가 됐군요. 하늘이 우리에게 명해준 거라고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합리화, 정당화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부장제 안에서 만들어진 기질의 구분, 남성적 혹은 여성적 인격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역할과 지위의 구별은 한층 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다. 네, 여기 이제 밑줄을 쭉 치셔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에 네모를 치세요. 요것이 이제 밀레트의 핵심 논거입니다. 그래? 생물학적 차이 인정해야지. 기질의 차이 인정해야지. 역할의 차이 있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문화나 문명이나 제도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왔다는 거야. 본성에 의한 거라면 인정을 해야겠지. 하지만 본성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뭔가 정당성이 없다면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들고 나와가지고 차이에 의한 차별, 이 편견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찾아냈네요.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개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본성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본성에 의한 것이라면은 수용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갑니다. 제2차적인 성의 특징이며 포유동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남성의 튼튼한 근육 조직은 그 근원에서 생물학적인 것이기는 하나 자, 하나 인정합니다. 또한 양육과 음식물과 운동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조장된 자, 것이므로 문화 인공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문명 내에서 정치적 관계의 기반이 되기에는 적절한 범주가 될 수 없다. 네, 문명 내에서라는데 네모를 쳐놓으세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야만의 세계에서는 힘센 놈이 왕이지 누구야. 본성적이죠, 이거는. 문명 세계에서는 그런데 힘센 놈이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치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근육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뒤에 가면 이제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통치를 맡겨야 될까요? 고릴라 같은 놈에게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우 같은 사람에게 맡겨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치를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육맨에게 맡기면 나라가 잘 돌아가던가요? 아니죠. 결국 통치의 문제는, 근육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우위성은 다른 정치적 신조와 같이 최종적으로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과는 무관한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데에 있었다. 네, 가치체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체계는 남녀 모두 구성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이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우월한 체력이 정치적 관계의 요인은 아니다. 인종과 계급의 정치적 관계를 보라. 문명은 항상 체력 대신에 다른 방법, 기술, 무기, 지식을 사용해 왔으며 현대 문명은 더 이상 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 체력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계급적 요소에 속하는 것이다. 즉, 체력의 강약과 상관없이 저변에 있는 계층이 가장 힘든 일을 한다. 자, 기술, 무기, 지식 여기 밑줄을 그시고 총균세라는 책을 연결해 놓으세요. 이 내용을 아시려면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노동자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는 것이고 화이트 칼라가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결국 어떤 관료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굳이 체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과 지혜인 겁니다.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근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가부장제는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고유한 것이며 인간 생리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될 수 있고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 가정이란 말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또 가정이 나왔군요. 고유한 것이다 라는데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유한 것, 떼어낼 수 없는 것, 본디그로 하는 것, 본성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네. 가부장제에 논리적 기원을 부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론이다. 그러나 만일 일부 인류학자가 믿는 바와 같이 가부장제가 원시시대의 그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가부장제라고 부르는 어떤 다른 사회 형태가 선행되었다면 체력을 가부장제의 기원으로 보는 이론의 주장은 남성의 우월한 체력이 새로운 가치관과 지식에 의해 설정된 사회 변화를 수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좀 긴 문장이어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가부장제라는 것이 하나의 신화에 기반한다면은 가부장제 신화보다 앞선 신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의 중심 사회죠. 가부장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사회가 있었고 그 사회는 목의 중심 사회였는데
그때는 어머니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 중심 사회이네요. 어머니라는 말 자체는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뭐 아이를 낳고 돌보는 자란 뜻이 아니고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우두머리란 뜻이죠. 이 여자가 우두머리인 시대에 그때 모든 통치는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전 가부장제 사회라고 부르는 어떤 형태가 선행한다면이라 조건문을 썼어요. 아마 밀레트는 그 당시만 해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좀 없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가정문을 썼는데요. 어쨌든 이 가정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에 대한 추측은 항상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좌절된다. 자, 기원에 대한 추측은 신화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신화. 넘어갑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추측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부장제를 선행하는 가상의 시대가 있음직도 하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결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생식력과 생식기의 작용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정신 상태일 것이다. 생식이라는 건 낳는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 생산이라고도 예전에 불렀었고요. 오늘날엔 뭐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원래 뜻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의 중심 사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네요. 넘어갑니다. 문명 또는 극히 소박한 기술 외에는 어떤 기술로 발달되기 이전 원시적 상태에서 인류는 아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의 출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창조의 힘의 증거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대지의 식물 발화와 유추하여 결부되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뭐 아주 주연 씨는 뭐 아나운서처럼 잘 읽어주셨습니다. 내용 파악도 잘 해주셨고 큰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시간이 어떤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중간에 제가 시간 조절 잘 못했습니다. 나누어드린 글 틀을 좀 보시고요. 자, 이 글 틀을 이제 가지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은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약 설명드렸죠. 글 줄이기다.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기 말로 바꿔서 짧게 줄이는 것. 이것이 글 줄임, 요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각 단락마다 우리가 읽으면서 했죠. 그죠? 이런 뜻이었고, 이런 뜻이었고, 이런 뜻이었다. 라는 것을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짧게 줄여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왔습니다. 밀레트의 정치 개념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오늘날에는 글쎄요. 돈 많은 여자는 남성들을 지배하지 않나요? 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돈이 문제네요. 권력이 이제는 성으로부터 돈으로, 금권이라는 것으로 옮겨간 거 아닐까요? 그럼 밀레트의 분석은 이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돈에 의한 권력의 창출, 이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에서 이제 밀레트의 주장이 얼만큼 옳은지 그른지를 갈라서 나누어 가지고 그 이유를 밝힐 수 있겠네요. 분석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페미니스트라면은 무슨 소리예요? 사회적으로 맨날 죽임을 당하는 건 약자인 여자고 모욕당하는 것도 여자고 정치계 가보세요. 맨날 너 나 좋아 이런 헛소리나 하는 남자 의원들이 많잖아요. 여자를 무슨 정치인 같은 동급 정치인으로 안 보고 국민 대표로 안 보는 남자들이 이렇게 많던데요. 여전히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여기는 남성 우월 사상이 팽배합니다. 재산은 왜 오빠만 주나요? 이런 방식,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시각, 이런 내부 식민지화라고 말하는 그런 게 상존합니다. 라고 해서 반론할 수 있겠네요. 이건 토론.
서로 옳고 그름을 논박 주고 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5개 쭉 내놨죠. 그죠? 1번, 2번, 이건 이미 다 수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의 경우에는 3번, 4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5번이 이제 앞으로 제가 중간고사 때 여러분께 출제할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을 거치고 나서 5번 문제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이렇게 낼 겁니다. 이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글은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요것보단 조금 난이도가 낮은 글을, 제시문을 A4 한 장짜리로 제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읽고 이제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5번처럼 날 겁니다. 어떤 제시문을 드릴 거고, 그 제시문이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현상 또는 문제, 이거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어떤 팩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과연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서술해 보시고, 그러면은 처음에 제시문을 요약하고 제시문의 핵심 개념들, 열쇠 낱말들을 분석하고 옳은지 그름 따져봐서 옳은 만큼 받아들이고, 혹시 옳지 않다면 비판해서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요약과 분석을 해 가시면서 몇 개, 한두 개의 중요한 이제 개념을 여러분 것으로 만든 뒤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주장을 만들되, 여러분이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나의 반대자, 혹시 남자라면 여러분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남자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나의 반대자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나의 견해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견해를 펼치는 그런 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약과 분석과 토론과 그리고 자기 견해 쓰기라는 과정을 한꺼번에 다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주 이제 시험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